한 소녀의 목소리는 중무장한 LA 주방위군 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 현장에서 17살 한국 소녀 박소연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200명의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도시가 한 소녀의 목소리로 인해 완전히 바뀐 그날,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인간 본성에 대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존슨이에요. 영국 출신의 종군 기자죠. 3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들을 다녀왔어요. 중동의 전쟁들을 보았고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미와 아프리카의 분쟁들도 취재했죠. 어디를 가든 똑같은 걸 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폭력의 사진을 찍고 증오에 관한 기사를 써요. 화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죠. 30년간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평화보다는 항상 전쟁을 선택하죠.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호텔 방에 앉아 있어요. 방에서는 오래된 커피와 담배 냄새가 나요. 빈 커피잔들이 제 책상을 덮고 있고 벽에는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모든 사진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이죠. 제 노트북이 앞에 열려 있어요. 화면이 어두운 방에서 빛을 내고 있죠. 내일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미 타이핑해놨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장송곡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드라마틱하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예요. 창밖으로 보니 로스앤젤레스가 분노로 타오르고 있어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사냥하고 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경찰들은 진압 장비를 착용했죠.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녀요. 제가 항상 써온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취재해 왔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싸우고 시민이 이민자와 싸우고 보수가 진보와 싸우죠. 이런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할 이유를 찾아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빨간 피를 흘린다는 걸 잊어버려요. 저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언급하면 저는 컴퓨터 칩과 케이팝 음악을 떠올려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착해 보이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 힘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들의 이야기는 제 시간을 쓸 가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런던에 있는 편집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임스, 그가 말했어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사를 써줘.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읽는 걸 좋아해.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 저는 웃었어요. 그건 일도 아니죠. 제가 말했어요. 미국인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데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이 기사를 위해 3일 동안 준비해 왔어요. 화난 시위대들을 인터뷰했고 중무장한 경찰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도 녹음했죠. 모든 것이 제 이론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인간은 두려울 때 폭력을 선택한다는 이론 말이에요. 제 호텔 방이 사무실이 되었어요. 한쪽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어요. 빨간 핀들이 제가 전쟁을 취재했던 모든 곳을 표시하고 있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그 핀들은 세계 지도 위의 피방울 같아 보여요. 각각의 핀은 수천 명의 죽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각각의 핀이 인간 본성에 대한 제 생각을 증명하죠. 책상 위에 작은 노트북을 놓고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제 관찰들을 적어요. 인간은 부족적 동물이다. 어제 적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항상 싸울 이유를 찾을 것이다. 이 노트북은 모든 전쟁터에 저와 함께 다녔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30년간의 증거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미국인 파트너인 에밀리 로페즈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에밀리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젊고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저는 그녀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에밀리의 눈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뛰어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제임스, 그녀가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 집회가 열릴 거래요. 화난 사람들의 시위가 아니라요. 폭력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래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평화 집회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에밀리, 그건 뉴스가 아니야. 그냥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제임스. 이걸 조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기대에 찬 얼굴을 바라봤어요. 에밀리는 아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요. 인간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30년간 전쟁을 지켜본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를 궁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요. 어떻게 이 집회에 대해 알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친구가 말해줬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한국 커뮤니티의 누군가에게서 들었대요. 그들은 이 계획에 대해 광고하지 않고 있었어요.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미국의 분열에 관한 제 기사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어요. 분노와 증오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었죠. 작은 평화 집회를 추가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루할 거예요. 20명 정도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겠죠. 하지만 에밀리는 계속 말했어요. 제임스, 혹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밀리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 평화 집회를 잠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제 기사에 한 문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평화적인 시도조차 실패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좋아, 제가 말했어요. 1시간만. 하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서 진짜 이야기를 마저 써야 해. 에밀리는 승리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제임스. 놀라실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밖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마치 도시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고 있었고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를 금속 새처럼 돌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흥분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 같은 거였죠. 만약 에밀리가 맞다면 어떨까요? 만약 코리아타운에서 정말 다른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30년간의 실망을 겪은 후 저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항상 평화보다 싸움을 선택하죠. 몇몇 한국인들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인간 본성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코리아타운으로 가면서 저는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길은 마치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조수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길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주변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먼저 도시의 분노한 심장부를 지나갔어요. 깨진 유리가 인도에서 치명적인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모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죠. 경찰차들이 모든 모퉁이에서 빨갛고 파란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었어요. 시위대 무리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제가 아는 세상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쓰려던 이야기죠. 하지만 코리아타운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깨진 창문들이 사라졌어요. 낙서는 환한 글귀 대신 다채로운 예술작품이 되었죠. 경찰차들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적군 병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처럼 인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전쟁 중인 도시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에밀리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2블록만 더 가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중요한 규칙 하나를 배웠어요.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일 때 폭력은 항상 그 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냥 더 잘 가짜 연기를 할 뿐이죠. 에밀리, 제가 말했어요.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보스니아에서 평화협상을 취재했어요. 시리아에서 휴전협정을 지켜봤고요. 북아일랜드에서 통합 집회들도 봤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싸움을 선택하거든요. 에밀리가 그 젊고 희망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지만 그녀 목소리에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하는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제 오랜 냉소주의 후에 저는 희망이 어떤 소리인지 잊어버렸나 봐요.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집회가 열릴 예정인 공원이 보였어요. 제 첫 반응은 실망이었어요.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공원은 작고 조용했어요. 아마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잔디 위에 무리를 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있었어요. 환한 팻말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요. 서로 다른 부족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도 않았어요. 몇몇은 작은 성조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신성한 무언가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사람들의 갈등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사로 쓸 이야기가 어디 있는 건데?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평화가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훈련을 해왔거든요. 화난 얼굴들, 함께 있으면 안 될 사람들, 불을 지필 수 있는 불꽃을 찾으며 군중을 훑어봤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흑인 10대가 연세 많은 백인 여성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히스패닉 가족이 한국인 할머니들 무리 옆에 서 있는 걸 봤고요. 진압 장비 없이 그냥 공원 가장자리에 차분하게 서 있는 경찰들도 봤어요. 모두가 평범해 보였어요. 이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평범함이란 그냥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거든요. 에밀리와 저는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는 나무 근처 자리를 찾았어요. 카메라 설정을 확인하고 이 가짜 평화가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했어요. 제임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 얼굴을 봐요. 그녀 말대로 했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담요 위에 함께 앉아 있었고요. 낯선 사람들끼리도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군중 앞쪽 근처에 작은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제 경험으로는 정치 집회에서의 연설은 항상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공격적인 말을 할 거고 다른 누군가가 반대할 거예요. 군중이 편으로 갈라질 거고 폭력이 뒤따를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연설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설자가 마침내 연단 위로 올라왔을 때 완전히 놀랐어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환한 활동가도 아니었어요. 10대 소녀였어요. 17살 정도로 보였어요. 단순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평범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죠. 작은 확성기를 마치 100파운드나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에밀리가 메모를 확인했어요. 박소연이래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방문 중이래요. 아직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고등학생이라고? 에밀리, 이건 뉴스가 아니야. 중요한 척하며 노는 아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카메라를 완전히 치우지는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소녀 소연이 연단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결단력 있어 보였거든요.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연단으로 돌아섰어요. 아이들도 놀기를 멈췄어요.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뇌우전의 공기 같았어요. 소연이 확성기를 입에 가져갔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나왔어요.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17살이고요. 한국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누구의 편을 들러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가 갈등의 벽에 대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여기 왔어요. 에밀리의 팔꿈치가 제 갈비뼈를 쿡 찔렀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소녀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제 주의를 끌었거든요. 어리게 들렸지만 동시에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처럼도 들렸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에 10살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서울에 살고 계셨죠. 이웃들이 적이 되는 걸 지켜보셨어요. 친구였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들이 다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걸 보셨다고 해요. 군중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저는 많은 정치 연설을 취재해봤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20대 소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진짜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진짜 전쟁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쌓은 벽들 사이의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어느 편에 있든 관계없이 같은 것을 원한다는 걸 잊게 만드는 벽들 말이에요. 가족의 안전, 식탁 위의 음식, 내일에 대한 희망을요.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마치 두꺼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연의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벽을 쌓으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이 쌓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걸 잊게 돼요. 벽 저편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눈물을 흘린다는 걸 잊게 되죠. 군중이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거리의 교통소음도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한국에서 온 이 17살 소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항상 사랑보다 증오를 선택한다는 30년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연설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이 평화로운 집회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 경험으로는 감정적인 연설이 항상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든요. 누군가가 반대할 거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군중이 화난 무리들로 갈라질 거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연이 말할수록 군중이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할머니는 전쟁 중에 갓난아기였던 남동생과 함께 서울을 탈출하셨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음식도 없이 며칠을 걸으셨죠. 들판에서 주무셨고 군인들로부터 숨어야 했어요. 그 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군중의 얼굴들을 지켜봤어요. 중년의 흑인 남성이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백인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요. 히스패닉 10대가 소연이 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난민이었던 적도 없고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한국 소녀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녀 할머니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무시해야 하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끔찍한 여행에서 뭔가를 배우셨어요. 소연이 계속했어요. 할머니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이 항상 한국인만은 아니라는 걸 배우셨다고 해요. 때로는 중국 군인들이 음식을 나눠줬고, 때로는 미국 구호 요원들이 약을 줬어요. 때로는 일본 가족들이 헛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이 엘살바도르에서 여기로 왔을 때와 똑같네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베트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군중이 소연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차이점 대신 공통점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모든 것과 정반대였어요.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지구상 모든 대륙에서 온 얼굴들이 보였어요. 다른 피부색, 다른 나이, 서로 다른 문화와 경제적 상황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다른 옷차림들이요. 인간 본성에 대해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해야 해요. 인종이나 종교, 사회 계층을 바탕으로 무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관심과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에서 온 10대 소녀가 그들의 마음에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벽들은 콘크리트나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어요. 두려움과 오해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두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게 되죠.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걸 걱정한다는 것도 잊게 되고요. 연단 근처의 움직임이 제 눈에 띄었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뉴스의 기자 마이클 브룩스가 카메라맨과 함께 와 있었어요. 그도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이클은 갈등을 찾아서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화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죠. 그의 뉴스 채널은 미국인끼리 싸우는 보도를 좋아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촬영할 갈등이 없었어요. 마이클이 카메라맨에게 지시를 속삭이는 걸 봤어요. 그들은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화난 얼굴이나 긴장의 징후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아마 논란을 만들기 위한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이건 뉴스가 아니야. 마이클이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카메라맨에게 말했어요. 여기엔 이야기가 없어. 그냥 손잡고 자기들끼리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무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이클이 틀렸어요. 여기엔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지 우리 둘 다 찾으러 온 이야기가 아닐 뿐이었죠. 소연이 전쟁 후 할머니의 경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 공동체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했는지 설명했어요. 거의 나눌 것이 없었을 때도 이웃이 이웃을 도왔던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낯선 사람 대신 가족으로 보기로 선택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져요. 소연이 말했어요. 할머니 세대는 잿더미와 폐허에서 현대적인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군중들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함께 모여 서 있었어요. 한국인 할머니가 손을 뻗어 젊은 흑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연세 많은 백인 남성이 히스패닉 10대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서로 다른 민족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수년간 친구였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이건 연출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제 기본적인 믿음과 모순되는 증거를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원래 폭력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협력적이고 폭력은 서로와의 연결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르죠. 에밀리가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17살 소녀와 가족처럼 행동하는 낯선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연의 연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벽들은 실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영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쌓은 거고 우리가 허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벽 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꿈을요. 군중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거리의 교통소음도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연이 저에게 큰 울림을 전하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인간으로 보는 방법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우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여기 왔어요.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지도록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신호나 지시도 없었지만 군중 속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통해 수십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는 모습을 봤어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진실되고 평화로워 보이는 미소들을 봤고요. 마이클 브룩스가 좌절감에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가 카메라맨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찾는 갈등, 논란,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 그는 집회에서 화를 내며 떠났지만 카메라맨은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조차도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로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지금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제가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닐 뿐이었죠. 30년 동안 저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해 왔어요. 오늘은 최고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제 가슴속 벽이 조금 더 허물어져 가고 있었어요. 소연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공원이 제가 경험해본 가장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건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신성한 무언가가 방금 일어난 곳의 깊은 침묵이었죠. 저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서 있었는데 마치 예상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가는 낯선 행성에 방금 착륙한 외계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무는 로스앤젤레스 햇살 속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찢어진 옷을 입은 노숙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다른 민족의 10대들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노인분들이 서툰 영어로 서로 대화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 리 없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리 없거든요.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 사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말할지 모르겠었어요. 제가 찍는 모든 사진이 지난 30년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해 제가 써온 모든 것과 모순되었거든요. 에밀리가 제 옆에 서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거 보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젊은 한국 여성이 소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전에 만난 적 없을 텐데도 자매처럼 포옹했어요. 그러더니 흑인 10대가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그 다음에는 백인 중년 남성이, 그 다음에는 히스패닉 가족이요. 몇 분 만에 소연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명인을 만난 팬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이별 후 재회하는 가족 같았죠. 이때부터 저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취재하는 외적인 도전이 아니라 제 전체 세계관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내적의 도전이었죠. 30년 동안 저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증거를 모아왔어요. 전쟁, 폭동, 시위, 모든 종류의 갈등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독재자,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을 인터뷰했고요. 인간 마음속의 어둠을 기록하는 것으로 경력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이 작은 공원에서 17살 한국 소녀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벽을 허물자는 단순한 메시지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분열보다 연결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있었고요. 낯선 사람들을 잠재적적이 아닌 친구로 보기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슬픔으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 주위에 쌓아온 두꺼운 벽이 희망 때문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실망으로부터 보호해온 벽이었어요. 저를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준 벽이었고요. 인간의 고통을 지켜봐도 그것이 저를 파괴하지 않게 해준 벽이었어요. 그 벽이 금이 가고 있었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어요.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돌아보니 기자 배지를 단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임스 존슨 씨이신가요? 종군 기자이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리아 타임스의 데이비드 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신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매우 솔직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가 폭력이나 갈등에 대해 질문할 거라고 기다렸어요. 기자들이 저와 보통 논의하고 싶어 하는 주제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인간 본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10대 소녀의 연설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몇 가지에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한국전쟁을 겪으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항상 말씀하시길 가장 끔찍한 전쟁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미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랑하기로도 선택할 수 있다고도 하셨죠. 데이비드가 떠난 후 저는 짙어지는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뭔가를 찾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민족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연세 많은 한국 여성이 젊은 히스패닉 엄마에게 스페인어 구문들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봤고요. 서로 다른 회사의 두 사업가가 악수하며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으로 이 공원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 친구로 이것을 떠나고 있었죠. 마지막 군중이 흩어질 때 저를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정부 번호판을 단 검은 SUV가 공원에 도착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내렸고 그 뒤로 파란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여성이 나왔어요. 저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주지사가 소연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곳으로 직접 걸어갔어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경호원들도 없었어요. 관심을 끌려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목격한 것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주지사가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짧고 간결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 중 하나의 주지사가 한국에서 온 17살 소녀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둘 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사 사진으로 내보낼 기회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쇼도 아니었고요. 중요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걸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순간이었어요. 주지사의 차가 떠나면서 저는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평화 집회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요. 그리고 제 마음도 그 변화의 일부였어요. 제 가슴속 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로 했어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뭉치는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평생 경력 동안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에밀리가 빈 공원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임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갈 준비되셨어요? 저는 그녀의 젊고 희망찬 얼굴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을요. 이제 에밀리가 저보다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밀리, 제가 말했어요.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선생님이 쓰신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연결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한 목소리가 한 오후에 수백 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요. 희망이 순진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인 세상이요. 우리 사이의 벽들이 영구적이지 않고 우리가 허물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임시적인 장벽인 세상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쓸 생각에 설레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빈 커피잔들이 책상 위에 있고 똑같은 전쟁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똑같은 노트북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죠. 하지만 3시간 전에 이 방을 떠났던 사람과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장송곡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제목이 완벽하게 말이 됐어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설명했거든요. 미국인들이 서로를 미워한다는 더 많은 증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더 많은 증명을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틀려 보여요. 거짓말 같다고 느껴지죠. 헤드라인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 목소리가 도시를 구하다. 한국 소녀의 화합 메시지가 LA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그것도 지웠어요. 너무 동화 같게 들렸거든요. 다시 시도했어요. 벽을 허무는 사람, 10대의 연설이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것을 바꾸다. 다시 지웠어요.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될 때 박소연에게서 배운 것들. 또 지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해온 글쓰기는 저에게 쉬운 일이었어요. 갈등을 보고 갈등을 보도하고 기사를 제출하죠. 간단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인식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때 희망에 대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경력 동안 인간의 분열에 집중해왔을 때 인간의 연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벽을 덮고 있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소말리아. 30년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인류를 기록한 것들이죠. 각각의 사진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서로에게서 도망치고 서로 사이에 벽을 쌓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오늘 밤 이 사진들이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리아에서 찍은 사진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낯선 사람과 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진에서는 주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보스니아 사진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의 이웃들이 파괴된 집을 재건하는 걸 서로 도와주고 있었고요. 희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만 그걸 보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던 거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런던에 있는 편집장에게서였어요. 제임스, 미국 분열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내일 일면에 폭발적인 기사거리가 필요해. 저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편집장은 제가 증오와 갈등에 대해 쓰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죠.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인 곳이라는 걸 확인해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것 이후로는요. 카메라를 들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롤했어요. 모든 이미지가 같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사랑을, 분열보다 연결을,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한국인 할머니가 젊은 흑인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보여준 17살 소녀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감사하며 글썽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모든 전쟁 사진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기록해온 어둠이 인류에 대한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거든요. 그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들의 사랑과 연결에 대한 능력에 관한 부분을 저는 무시해왔던 거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존슨이고 저는 30년 동안 인간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들이 서로를 찢어놓는 것에 대해 쓰려고 로스앤젤레스에 왔어요. 대신 사람들이 함께 뭉치기로 선택하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증오와 분열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하고 왔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과 화합을 발견했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믿어왔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협력적이고 배려한다는 걸, 그리고 폭력은 우리가 서로와의 연결을 잊었을 때만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요. 잠시 멈추고 제가 쓴 것을 봤어요.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은 제가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순진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테니까요. 이제는 제가 써본 것 중 가장 정직한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저는 박소연이라는 17살 소녀를 만났어요. 한국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이었죠. 그녀는 200명의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한국 전쟁 중 할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소연의 진짜 메시지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걸 잊게 만드는, 우리가 마음속에 쌓는 벽에 관한 것이었죠.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날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요. 소연은 이런 벽들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우리가 쌓은 것이고 우리가 허물 수도 있다고요. 글을 쓰면서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흥분, 기쁨, 희망을요. 세상의 문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해결책들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노숙자와 손을 잡은 사업가에 대한 내용들. 서로 다른 민족의 10대들이 친구가 되는 것. 어른들에게 인간답게 행동하는 방법을 상기시켜준 소연에게 감사하며 우는 주지사에 대해 썼고요. 처음에 저를 이 이야기로 이끌어준 희망찬 마음을 가진 에밀리에 대해서도 썼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자들에게 제가 30년 동안 사람들이 끔찍하다는 증거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찾아다녔다고 고백했어요.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고 그 벽이 항상 거기 있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했어요. 소연의 할머니는 갈등의 모든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으셨어요. 라고 썼어요. 오늘 소연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갈등의 모든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줬어요.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어요. 마침내 끝냈을 때 제 경력에서 가장 긴 기사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정직한 기사이기도 했고요. 3번 읽어보며 작은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하고 런던에 있는 편집장에게 모든 걸 보냈어요. 정확히 30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 편집장이 말했어요. 이게 뭔가? 이건 우리가 논의한 이야기가 아닌데? 갈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 분열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고?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말했어요. 분열은 여전히 있지만 해결책도 있어요. 사람들은 갈등보다 연결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게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긴 침묵이 있었어요. 제임스, 괜찮아? 너답지 않은데?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예전의 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서 틀렸거든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이야기는 싫을 수 없어, 제임스. 우리 독자들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점들을 듣고 싶어해. 그렇다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독자들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즉시 다른 종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다른 언론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절망 대신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실패 대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요. 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어둠을 기록하는 종군 기자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존재하는 빛을 찾는 기자로서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똑같은 아침이 반복되는 도시예요.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같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해결책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소연 같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벽 대신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제 일은 이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나은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